사람인데 그 카이로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이에요. 저기 바지는 이제 갈아입고 여기서 갈아입고 있는 건데 본고에서 반 정도는 사막에 처음 와봤어요. 이집트 사람인데. 왜냐하면 내려서 전부 다 셀카를 찍어요. 사막에. 근데 우리는 너무 어이가 없는 이집트 사람. 뭐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이집트의 사막에 굳이 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집트 사람들은 예전부터 사막은 곧 죽음의 땅. 저도 뭐 조금 다녀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끝도 없고 가면 죽는 거고 시내에서 생활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이제 이 아저씨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힘든 촬영이긴 한데 여기 이제 되게 뜨거운 날은 아니고 막 지금쯤 갔던 것 한 5월 중순쯤 갔던 것 같은데 이제 기온이 한 39도 정도 되는 데인데 이렇게 뜨거울 때는 아니에요. 뜨겁기 직전인데 그걸 넘기면 이제 촬영을 못 하는 거고 한참 더울 때 50도까지 가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응달이잖아요. 39도는 응달. 여기는 뭐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뜨거워요. 이렇게 서 있으면. 사우나에 그 이렇게 돌 이렇게 깔린 방에 들어가면 약간 뜨거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끌다가 한 명이 못하겠다고 선동해서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집에 갈만하잖아요. 이걸 한 30번 시켰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사막 한가운데 아니 돌 아닙니다. 돌 나무예요. 나무. 돌은 아니고 그래서 한 명이 집에 가자고 다 해서 선동해서 가는 걸 잡아가지고 2배 더 줄 테니까 제발. 이게 지금 얘가 선동하네. 그래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촬영할 때 제일 힘든 게 이렇게 한 명 아까 아메스 이런 사람처럼 혼자서 이렇게 쓰는 거는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계속 하면 되고 NG 내면 뭐 어떤 부분에 NG 났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찍을 때는 뭐 30명이 찍으면 30명 중에 한 명만 NG를 내도 다 새로 해야 되잖아요.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제식 훈련할 때 한 명 틀리면 다 틀린 것처럼. 그래서 뭐 이런 촬영할 때 한 친구가 또 이렇게 일사병으로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죠. 근데 얘들은 또 물 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데려가서 나중에는 좀 친해졌습니다. 이 지금 야메스인데 나름 뭐 이집트에서는 잘 나가는 배우입니다. 코카콜라 모델도 하고 노키아 모델도 해서 저는 안 믿었는데 뻥치지 말아야 되는데 저녁에 호텔에 가보니까 노키아에서 막 나오는데 이제 머리 지금 깎아서 했는데 뭐 길면 멋있어요. 우리 조연출이 여자 조연출인데 이 친구한테 뻑가가지고 이제 뒤에서 목도 매주고 이랬는데 원래는 이제 머리가 길면 멋있는데 이날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예, 저희는 촬영을 끝내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는 유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유적이 대부분이고 다른 유적이라고 해봐야 비슷하게 생겼고 다 시내에 있고 특별히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수학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보기 힘든 볼 수 있는 유적은 없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그리스의 수학은 유적과 크게 관계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말로 다 하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수학사의 내용도 많이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고민할 때 5편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2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3부는 인도인데 인도는 뭐 그림도 좋고 1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4부, 5부는 모르겠지만 2부는 너무 내용이 어렵고 골치 아프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클리드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 이야기.
유클리드가 제일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죠. 어디 정확히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는 것지도 모르겠고, 기껏 남아있는 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시대를 유추해보니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같은 시대에 있고, 그 왕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는 모르겠지만, 유클리드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제 왕이 기하게 왕도가 없느냐는 말을 물었던 걸 보면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유출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스에서 다뤄야 될 수학자는 부지기수인데 저희는 2명만 꼽았습니다. 그 피타고라스와 유클리드인데요. 피타고라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만. 신화도 있죠. 그 이유를 알려준 첫 번째 도형이 여기에 있네요. 석가모니와 공자, 노자와 같은 시대 사람. 사모스 섬의 피타고라스는 예언자며 신비론자였습니다. 철학자 탈레스의 제자였다고도 하죠. 그는 이집트와 바빌론 등지를 20년 넘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막 고향 사모스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당시 그리스 지식인들 사이에는 사고의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원리를 찾는 것이 대유행이었습니다. 이 글씨는 제가 다 썼습니다. 피타고라스도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었죠. 이집트 사막에는 그리스의 파르테논보다 2000년 전에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이 서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본 것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외장 속에 햇빛이 반사돼 찬란하게 빛이 났죠. 그리스인답게 여기서 그는 이집트 사람은 관심 없었던 어떤 것을 봅니다. 거대함과 피라미드를 제거하고 남은 단순한 모형. 저 거대한 직각삼각형과 이 작은 직각삼각형은 같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세 변의 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3대, 4대 5. 이 숫자는 왜 직각삼각형을 이룰까요? 바빌론에서는 더 놀라운 것을 봅니다. 숫자를 쓴 석판입니다. 쇠기 문자를 현대 숫자로 풀어보니 119, 169, 3367, 4825.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숫자들이 3, 4, 5 말고도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이루는 세 개의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수는 되고 어떤 수는 안 되는 걸까요? 그 실마리는 고향 사모스 섬에서 풀게 됩니다. 네,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또 느낀 재밌는 지점이 여기였는데, 이제 이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이 수학이, 아까 나온 삼각형이 실제 하지 않는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 4, 5라고 해서 우리가 정확히 3이라는 성분을 그으면 계속 확대해보면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3, 4, 5라는 그 숫자의 삼각형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할까요? 이게 수학이 이제 그런 거구나를 저는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3, 4, 5는 이제 주로 학교에서 배울 때 성분을 이렇게 자를 대고 그러니까 이게 3이고 실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실제 저걸 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이렇게 넣으면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신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꾸면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해서 그런 신비함을 좀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하다가 이제 했던 방식이 이제 이런 건데. 점에서 출발합니다. 점이란 무엇인가가 정의되지 않으면 기하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확대해보면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이건 점일까요? 원일까요? 수학에서 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추상적인 논리의 개념입니다. 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만 그리스의 수많은 학자들이 매달렸습니다. 여기 위대한 그리스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점을 정의한 사람은 피타고라스입니다. 점은 위치가 있는 단자라고 했죠. 피타고라스의 제자 플라톤은 점은 선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을 쪼갤 수 없는 선이라고 불렀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점이 쪼갤 수 없는 선이라면 그 끝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끝은 무엇인가? 유클리드는 이전에 철학자들이 인정하던 설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쪼갤 수 없는 것이다. 유클리드의 원론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한질이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책을 보고 참고로 삼아서 했는데, 이 프로그램 2부에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런 멘트를 해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읽었던 책이다. 그 책의 이야기를 하겠다. 물론 이제 원론을 직접 사서 읽은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많은 수학들이 유클리드가 쓴 원론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수학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책을 읽은 셈이죠. 그 원론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한 걸 저희가 보니까
그 책의 이제 구성이 너무 이렇게 멋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머리말도 없고 서두도 없고 첫 번째 장이 정의,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정의, 점은 쪼갤 수 없는 것이다 1번, 뭐 2번 선은 뭐다. 그거에 넘어가면 공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공리라는 것은 그 이제 보편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뭐 상식적인 이런 이야기가, 그 밑에 이제 공준 기하에 관련된 뭐 상식, 그리고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책을 썼으면 자기 자랑도 좀 할 법도 하고 왜 썼느냐 또 할 것도 같은데, 그 책이 그런 형식이라는 거에서 일단 책이 너무 이렇게 멋지다, 그렇게 쓴 책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자문받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교수님의 말씀은 그 공리의 내용, 그 1번 문제가 이 프로그램에도 나오지만 앞에 있는 정의와 공리만을 이용해서 1번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레고 블럭을 한 20몇 개, 30개 정도를 주고 그것만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그렇게 풀면 2번 문제는 다시 또 공리와 1번 문제 푼 답을 가지고 또 연결하는 거예요. 3번, 4번, 5번 계속 이렇게 가고, 나중에 예를 들면 한참 뒤에 있는 문제는 앞에 있는 수많은 조각들을 모아서 그 문제를 푸는데, 결국 해체하면 원래 그 앞에 있었던 공리, 공준, 정의, 이걸로 다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책이 이렇게 그냥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너무 오래전에 쓰여진 책 같은데, 수학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원리가 이런 거구나. 저는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문해 주신 교수님은 그 안에 공리가 어떤 거고, 공준이 어떤 거고, 정의가 어떤 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이 구성, 그러니까 정의, 공의, 공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방식이 발견이 굉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 뒤에 있는 앞에 유클리드가 쓴 공리는 뒤에 번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평행선 공리는 실제 세계에 넣어봤더니 이제 휘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공리를 새롭게 재창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이러든 저러든 그 방식을 만들어낸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고, 그 방식에 따라서 이후에 수학이 쭉 발전해 왔고, 수학 외에 이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됩니다만 많은 책들이 그 방식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미국 헌법도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가서 본 뉴턴이 쓴 프린키피아도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공리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룬 수학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게 그 뒷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보는 사람한테는 힘들고 지겨운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 9시 50분에 와서 누워서 있는데 공리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꼭 해야 될 이야기 같아서 했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배우들은 이집트 배우들보다 훨씬 좋아요. 일단 연기 잘합니다.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아테네 관광을 가시면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 주위에 인근에 있으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잘못하면 그 사람들 그리스인으로 오해를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코디한테 들은 건데, 현지에 있는 코디한테 들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키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뭐 조금 작거나 이렇고, 머리도 까맣고, 그러니까 조각상에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경찰들을 보면 알아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스트라이크를 많이 했는데, 경찰들은 그리스 사람일 테니까 이렇게 시내에 있는 여자 경찰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여자 경찰들이 다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시내에 그냥 멜빵바지 입고 탁 이렇게. 네, 농담입니다. 여기는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가
저기 제논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걸 찍고 싶어서 여기 있는데, 여기 아테네 시내예요. 한가운데 있는 시내인데,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저기 아테네 국립도서관 앞인데요. 쉬는 날 가서 몰래 찍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앞으로는 이렇게 버스들이 다니고 있고, 관광객들 뒤에 서 있고, 그래서 저 배우들이 참 대단한 거죠. 시내 한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로 치면 남대문 앞에서 외국 스태프들이 와서 거기서 옛날 뭐 갓 쓰고 이렇게 찍는 거. 그리스나 이집트는 민속촌 같은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촬영하면, 한국에서 촬영하면 보통 사극 민속촌에 가서 찍잖아요. 아니면 세트가 지어진 세트도 많고. 당연히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진짜가 다 옆에 있는데 가짜를 지어놓으면 누가 관광객들이 거기 오겠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 피타고라스 역 하신 분인데, 여기 이제 뭘 찍으러 왔냐 하면, 아까 그 보시면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CG하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는 건데, 이제 그걸 찍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크로마키라고 이렇게 블루 스크린에서 찍는데, 바닥은 이제 모래여야 되니까, 이게 해수욕장이에요. 이 옆에는 이제 그 선탠하고 있는 여자들이 쫙 누워있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서 찍어야 돼. 모래 때문에. 모래를 사서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의 장관을 쫙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다음 그림이 딱 이렇게. 바닥에. 아우, 이 아저씨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이 잘생겼다는 게, 이게 저희가 설정한 톨레미 1세인데, 아우, 잘생겼어요. 전부 다 톰 크루즈예요. 아유, 시간이. 빨리 하겠습니다. 3부는 인도를 갔어요. 인도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중국에 더불어서 인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형편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 중국을 못한 거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못했었는데, 이집트, 그리스, 이 유럽 쪽은 기하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도형으로 계산을 하고 도형으로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는 한국에 살아서 모르겠지만 이 수의 계산은 동양 사람들이 훨씬 빨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인도에는 그 경전에 보면 수트라라고 하나요? 뭐 많은 행위에 대한, 이렇게 도 닦는 뭐 그런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전들인데, 수학도 그런 경전들이 많은 거 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재밌는 문제 같은 것도 몇 개 있는데, 잠깐만요. 11분 18초. 네, 이런 뭐 곱셈 하나를 인도 사람들이 계산했던 방식대로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94 곱하기 97) 5시 반이죠. 이 문제를 인도인들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30분까지 해야 되죠. 먼저 100에서 94를 뺍니다. 그리고 100에서 97을 뺍니다. 여기서 나온 값 6과 3을 더해서 100에서 빼면 92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6과 3을 곱합니다. 그러면 18. 네. 94 곱하기 97의 값은 2118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이없이 계산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저기 많은 이야기 에피소드들, 특히 어린이 애들이 보는 수학책에 나오는 뭐 퀴즈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잠깐 한번 보시죠. 아라시는 여행객에게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12여 개의 사람, 3억이 넘는 힌두의 숫자, 인도의 축소판이 여기 다라시입니다. 이 민족의 저력은 사실 이런 보이는 데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곳 바라나시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나시를 찾는 사람들이 꼭 들리는 곳이 이곳 드르바 사원입니다. 이 사원에는 아주 재밌는 문제 하나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원엔 기둥이 두 개 있죠. 한쪽 기둥에 원반 6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른쪽 기둥으로 모두 옮기는 날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원반을 옮길 때 큰 것이 작은 것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몇 번이면 64개의 원반을 모두 옮길 수 있을까요? 먼저 원반 하나부터 해볼까요? 원반 하나를 옮기는 데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두 개면 어떨까요? 하나, 둘. 이건 규칙에 어긋나죠? 큰 원반이 위로 가면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자, 이번엔 원반이 세 개입니다. 원반이 세 개일 때는 몇 번이 필요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세 개는 7번 만에 옮겼습니다. 원반이 하나일 때는 한 번, 둘일 때는 세 번, 셋일 때는 7번. 이렇게 64개의 원반을 모두 해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수학은 규칙을 찾는 겁니다. 원반이 하나일 때는 한 번, 둘일 때는 세 번, 셋일 때는 7번. 이 속엔 어떤 규칙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원반 수만큼 2를 곱한 후 1을 뺐습니다. 원반이 4개라면 2를 4번 곱한 후 한 번 빼면 되겠죠. 15번입니다. 그렇다면 원반 64개는 2를 64번 곱한 후 2를 빼면 됩니다. 얼마일까요? (1844경 6744조 737억 955만 1615번입니다) 1초에 한 번씩 옮긴다 하더라도 5,849억 년이 걸립니다. 1초에 한 번씩 옮기면 5,849억 년이 걸린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보여준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숫자들이 만들 때마다 새로운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한문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을 그리면 이제 한문 10자를 써야 돼. 100이라면 또 100자를 만들어야 되고, 숫자가 새로운 게 하나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문명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만들었는데, 인도는 그 0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많은 숫자를 일일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개발해낸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리하게 쓰지만, 당연하게 쓰지만, 그 로마 숫자 여러분 아시죠? M, D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곱셈이나 덧셈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도가 왜 0을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종교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추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뭐를 이따가 빼면 이제 비었다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게 빈 게 아니고 그 빈 공간도 어떤 하나의 개념이라고 불렀나 봐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슈냐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의 공하고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무 말고 공. 그 인도 숫자가 얼마나 이상한 숫자인가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32를 쓰면 이 앞에하고 뒤에하고 다르잖아요. 이 뒤는 2고 앞에는 200인데 이게 이렇게 쓰면 우리가 평상시에 늘 쓰는 거니까 별로 안 희한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예, 꽃, 뱀꽃. 아까 232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230인데 이 꽃하고 다른 거죠. 숫자로 하면. 똑같은 글자인데 이제 이 앞뒤가 바뀌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쓰자고 한 것도 대단하지만 이거를 그 사회에서 용인을 하고 썼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똑같은 생김새인데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게. 그래서 이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만들었는데 아라비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에서 처음 받아들인 사람은 처음 이제 접하게 된 사람은 교황이었대요. 900년쯤에 있는 교황인데 그 아랍의 이런 과학과 수학을 혼자서 공부하고 이렇게 어떻게 퍼뜨리려다가 이교도로 이렇게 거의 교황인데도 그렇게 의문사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900년에 처음 이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왔는데 본격적으로 유럽에 널리 쓰인 거는 5, 6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에 쓰이게 된 기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희한한 숫자라는 거죠. 비논리적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계산 잘못해서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는 인도의 중부에 있는 관료르라는 성이에요. 인도에서 3대 성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는 갔던 데가 어디죠? 저기 우리 수학자 대회 열렸던 그 도시. 하이데라바드죠? 거기에 있는 성하고 이건 그 위에 있는 관료르라는 성인데 그 안에 보면 차트르부드라고 조그만 사원이 있어요. 이게 제일 유명한 신이 누구냐? 거기 옆에 그 사원을 지을 때 바친 공물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빈문에 보면 이렇게 그 숫자가 있습니다. 요게 2자예요. 2자. 이게 7인가 그렇고 요게 0인데 이제 27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사가들은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0의 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도에 있는 수학자분들은 그보다 이게 700년쯤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훨씬 전에도 많다고 해요. 그전에도 많다. 그래서 이제 보여달라. 그러니까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인도 사람들의 특성은 있잖아요. 인도 힌두교가 계속 이 영겁에 윤회를 하고 그래서 현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유적도 이렇게 없으면 없고 어차피 다 사라지는 거고 지금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유적들도 관리를 안 하고 그런 의미에서 관리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짧게만 설명하고 여기는 이제 프린키피아 뉴턴이 자필로 쓴 원고입니다. 이제 출판사에 넘기기 전에 저기 런던에 있는 왕립학회 서고에 있고 요게 뉴턴이 살았던 생가인데요. 런던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영국 가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각오는 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에 뉴턴이 이제 실제 어릴 때 보냈던 그리고 뉴턴이 20대 초반에 만류인력의 기본 원리를 깨우친 그 방이고요. 여기 있는 나무가 뉴턴이 발견했던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팻말에 영국 사람들이 이런 걸 붙이는 걸 좋아하나 봐요. 영국의 100대 나무 이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여기는 뉴턴이 다녔던 대학에 있는 뉴턴이 연구했던 방이고요. 제가 영국을 다니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용이 없는 사회구나. 왜냐면 뭐 이렇게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이만큼 써요. 배우 한 명 계약하는데도 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 여기를 촬영하려면 보험금이라고 하나요? 그걸 1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이 뭐 10억인가? 사실 부서질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걸 안 하면 뭐 촬영 안 해주고.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일을 하면 그냥 말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런데 대단한 거는 여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다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뭐 섹스피어도 있고 뭐 윌리엄 블레이크 뭐 이런 많은 그 사람들 쫙 누워 있는데 가운데 이 묘가 두 개가 큰 게 있죠. 이쪽 오는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를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영국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국에서 제일 중요한, 뭐 우리나라 치면 경복궁 정도 될까요? 뭐 어떤 그런 느낌인데, 그 가운데, 가장 가운데 정치가도 있고 처칠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과학자, 수학자가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우리나라도 생각나고. 이제 뉴턴 밟고 있네요. 여기 뉴턴이, 아이작 뉴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뉴턴이 생전에 했던 여러 가지 그 업적들이 밑에 있는 천사들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데, 뭐 프리즘, 뭐 광학, 뭐 그리고 연금술 말년에 많이 했다고 해서 연금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여자 천사가 프린키피아를 여기 있군요. 여기 프린키피아의 만류인력을 썼던 그 그림이 붙어 있고. 이러니까 거기 가시면, 웨스트민스터 가지고 다시 가시면 좀 찬찬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사부오부가 있는데 그거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이렇게 이제 출장을 다니고 구성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학자는 뭘 하는 사람인가? 답이 풀렸나?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 어슴프레하게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된 일화가 있는데, 그 한 3년 전에 제가 이 프로그램 막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모 대학의 이제 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있어요. 여기도 이 자리에도 오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 저희 작가하고 갔었는데 매듭 이론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방에 가니까 인디안 매듭인가 뭐 이런 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저는 매듭 이론이 뭐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수님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렸죠. 매듭 이론이 어떤 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매듭 이론은 이런 거고, 매듭의 뭐 기본적인 매듭의 종류가 몇 가지 있고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합하면 또 뭐 수백만 가지가 나오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풀려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1시간 동안 들었어요. 쭉 듣고 있다. 제가 그때 진짜 솔직한 마음의 느낌이 어떠냐면, 하여튼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다가 이제 질문 드렸어요. 제가 1시간 정도 있다. 그래서 교수님, 저기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걸 연구해서 어디 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무식한 질문이죠. 근데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수님이 딱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요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 매듭 이론을 공부해서 어디에 쓰냐 물으니까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뵙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작가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수학이 무엇을 꼭 눈에 보이는 뭔가 과실을 얻기 위해서 수학자들은 그러기 위해서 수학을 그 이유만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
유클리드가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제자가 똑같은, 알고 보니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유클리드가 그런 제자가 질문했대요. 유클리드한테. 선생님 이거 배워서 어디 했습니까? 이렇게. 그걸 제가 알고 물은 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질문이죠. 유클리드는 이거 하고 다른 대답을 했더라고요. 대답 안 하고 하인을 불러서 얘한테 동전 한 입 줘라. 그리고 쫓아보내라. 얘가 여기서 돈을 얻고자 한다. 뭐 그게 수학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수학자들이 수학을 하는 이유는 결국 수학 속에 뭔가 재밌는 게 있고 그걸 알아야만 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해를 하면 제 생각에는 수학을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이유도 생길 거고 실용적인 것만 쫓는 걸로는 해결 안 되는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수학자에게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용적인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얻어진 위대한 발견이나 증명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서 예로 보듯이 그 안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 질서 같은 거를 찾고자 하는 수학자의 노력이 수학을 하는 이유 같고, 교수님이 그때 저한테 해주신 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 이 질문도, 이 말씀도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잘 안 해봐서요. 이게 준비한 거에 한 3분의 2밖에 못 했는데, 어쨌든 뭐 지루한 강의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시간 계산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